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14세기 말 중앙아시아의 드넓은 평원 위로 솟아오른 것은 장엄한 성벽이 아니라 수만 명의 인간 해골로 쌓아올린 기괴한 탑들이었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에는 여전히 신음하는 산사람들의 머리가 박혀 있었고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짓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전 세계의 절반을 피로 물들인 파괴의 화신, 철의 절름발이 티무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두 명의 주인을 모실 만큼 넓지 않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면서도 찬란했던 정복자 티무르의 피비린내. 나는 혈통이 어떻게 인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무굴 제국이라는 위대한 꽃을 피워냈는지 그 도파민 터지는 생존과 정복의 서사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눈앞에 해골탑이 쌓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 그 탑의 벽돌이 되시겠습니까? 티무르, 그는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했지만 사실 보잘것없는 도적대의 우두머리로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평생을 절면서도 그는 말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았습니다. 1398년 델리 침공 당시 티무르는 무려 10만 명의 포로를 단 하루 만에 처형하는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행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죠. 10만 명의 목이 잘려나가는 소리와 그 피가 대지를 적셔 늪이 되어버린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정복자의 유전자 속에는 뜻밖에도 예술과 학문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도시의 기술자와 예술가들을 살려 사마르칸트로 압송했고 그곳에 푸른 돔이 빛나는 지상 낙원을 건설했습니다. 피의 바다 위에 세워진 낙원, 이 모순적인 서사가 바로 티무르 가문의 시작이었습니다. 티무르의 기병들은 당대 최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벼우면서도 질긴 가죽 갑옷 위에 철판을 덧댄 정교한 장비를 갖췄습니다. 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화살을 튕겨내는 이 장비들은 몽골의 전통과 페르시아의 기술이 결합된 결정체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하는 곡도는 한 번의 휘두름으로 적의 어깨부터 허리까지를 대각선으로 갈라버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티무르는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적의 시신을 보지 마라. 오직 다음 목표물을 향해 달려라. 이 냉혹한 기동력이 유라시아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가 죽자 그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후손들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눴고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부르,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12세의 나이에 페르가나의 왕위에 오른 이 소년의 앞날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친척들의 배신, 끊임없는 암살 위협, 그리고 고향에서 쫓겨나 눈 덮인 산맥을 떠도는 신세. 바부르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없이 얼어붙은 산을 넘으며 나는 죽음보다 더한 고독을 맛보았다. 10대 소년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굶주린 채 산맥을 헤매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절망하는 대신 자신의 조상 티무르가 가졌던 거대한 야망을 떠올렸습니다. 조상의 땅 사마르칸트를 되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지옥의 왕이 되겠다. 바부르의 군대는 중앙아시아의 혹독한 기후에서 단련된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그들은 말 위에서 잠을 자고 말의 피를 마시며 버티는 생존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활은 복합궁으로 작지만 강력한 탄성을 지녀 수백 미터 밖의 적을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바부르는 이 전통적인 무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방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화약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건너온 화승총병들은 당시 중앙아시아 기병들에게는 미지의 공포였습니다. 바부르는 자신의 기병 전술에 이 화약 무기를 결합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바부르의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르칸트를 3번이나 정복했지만 3번 모두 쫓겨났습니다. 운명은 그를 중앙아시아에서 밀어내 남쪽의 인도 대륙으로 등 떠밀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강력한 로디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부르의 군대는 고작 1만 2천 명, 반면 인도의 대군은 코끼리 부대만 수천 마리를 거느린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승산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부르는 인류 전쟁사를 뒤바꿀 결정적인 신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화승총과 대포였습니다.
1526년 파니파트 평원. 인도의 거대한 코끼리들은 난생 처음 듣는 천둥 같은 포성에 미쳐버렸습니다. 코끼리들은 자신의 아군을 짓밟으며 자멸했고, 바부르의 정예 기병들은 혼란에 빠진 적들을 마치 낫으로 풀을 베듯 도륙했습니다. 10만 대군이 단 하루 만에 증발해버린 이 사건은 칼과 화살의 시대가 가고 화약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피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 떼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해올 때 화약 한 줌에 목숨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바부르는 승리했지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뜨거운 열기와 낯선 문화는 그의 북방 전사들을 괴롭혔습니다.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며 울부짖었죠. 그때 바부르는 금술잔을 깨뜨리고 모든 술을 땅에 쏟으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이곳에 나의 제국을 세우거나 이곳이 나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 도끼 어린 카리스마가 바로 무굴 제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바부르가 인도를 정복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찬란하지만 기괴한 풍습들이었습니다. 힌두 전사들의 자우하르라는 풍습은 바부르조차 경악게 했습니다. 패배가 확실시될 때 성안의 여인들은 거대한 불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고 남성들은 죽을 때까지 돌격하는 이 처절한 희생은 정복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부르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칼로만 지배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인도의 토착 세력인 라지푸트 전사들의 용맹함을 인정하고 그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키는 포용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부르의 뒤를 이은 아들 후마유는 아버지보다 더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통째로 뺏기고 1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 다시 군대를 일으켰고 마침내 델리의 성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는 도서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왕관을 되찾은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이제 끝났으며 고작 2대 만에 멸망할 운명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비웃음을 잠재운 것은 인류사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악바르 대제였습니다. 악바르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겨우 13세였습니다. 주변의 적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기 위해 몰려들었죠. 하지만 악바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영리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만 통치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방식을 버리고 화합이라는 무서운 전략을 선택합니다. 힌두 교도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관직을 주며 종교 세금을 폐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 나의 형제다. 이 한마디에 인도의 수많은 영주가 그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악바르의 화합 뒤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황실은 끊임없는 암투의 장이었습니다. 악바르의 유모였던 마함 안가와 그녀의 아들 아담칸은 어린 황제를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아담칸은 악바르가 아끼는 장군을 질투하여 궁정 한복판에서 그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악바르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거구였던 아담칸을 직접 제압한 뒤 성벽 위에서 아래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번 던져졌음에도 아담칸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자 악바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끌어올려라. 그리고 다시 던져라. 아담칸의 두개골이 박살난 뒤에야 황제의 분노는 멈췄습니다. 성군이라 불리던 그의 이면에 숨겨진 이 잔혹한 결단력이 제국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악바르의 통치기에는 이바다트 카나, 즉 신앙의 집이라는 기묘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악바르는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불교,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 불러 모아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는 진리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를 저주하며 싸우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 그는 스스로 딘-이 일라히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듭니다. 황제인 내가 곧 신의 대리인이며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성직자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지만 악바르는 그들을 힘으로 누르는 대신 치밀한 심리전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무굴의 황궁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황제가 앉는 공작좌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장식되었고 천장에는 은으로 만든 장식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궁전의 벽 뒤에는 귀족들의 은밀한 속삭임과 독약이 든 찻잔이 오갔습니다. 황제의 음식을 검사하는 시종들은 매 끼니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황제가 먹기 전
먼저 음식을 먹고 30분을 버텨야만 황제의 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향신료의 강한 향은 독의 냄새를 감추기에 안성맞춤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무굴 제국은 그 유명한 샤자한의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타지마할을 세운 로맨티시스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타지마할의 하얀 대리석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백성의 고열이 짜내졌는지 아십니까? 샤자한은 죽은 아내를 위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2만 명의 노동자가 22년 동안 동원되었고 건축이 끝난 뒤 그들의 손목을 잘랐다는 전설은 이 아름다운 무덤이 지닌 잔혹한 진실을 상징합니다. 다시는 이보다 아름다운 것을 짓지 못하게 하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이광기 어린 집착을 보십시오. 샤자한의 말년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왕위 계승 전쟁은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형제 살육전 중 하나입니다. 장남 다라 시코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었고 넷째 아우랑제부는 차갑고 치밀한 야심가였습니다. 아우랑제부는 형을 사로잡은 뒤 그를 거지옷을 입혀 코끼리에 태우고 델리 시내를 조리돌림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머리를 잘라 아버지 샤자한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마주했을 때 그 비명은 성벽을 타고 흐르는 강물조차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아우랑제부는 아버지를 타지마할이 보이는 창가방에 가두고 8년 동안 물 한 모금조차 허락을 받고 마시게 했습니다. 왕관은 피로 씻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잔혹한 진리 앞에 인류는 없었습니다. 아우랑제부는 독실한 이슬람교도였지만 동시에 가장 편협한 통치자였습니다. 악바르가 쌓아 올린 화합의 탑을 스스로 허물기 시작했죠.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사원들을 파괴했습니다. 제국은 넓어졌지만 내부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힌두 전사들과 시크 교도들이 반기를 들었고 제국 곳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우랑제부는 평생을 말 위에서 전쟁을 치르며 보냈지만 그가 죽었을 때 무굴 제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제국의 군대는 움직이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행차할 때면 수십만 명의 병사와 상인, 예술가, 요리사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텐트 하나가 웬만한 성곽보다 컸고 황제의 식탁에는 전 세계에서 공수된 진미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의 끝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우랑제부가 남쪽의 데칸 고원을 정복하기 위해 수십 년을 전장에서 보낼 때 제국의 국고는 텅 비어갔고 농민들은 가뭄과 세금에 시달리다 못해 자신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궁정의 연회장에서 흐르는 음악 소리와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발을 들였을 때 무굴 제국은 이미 속이 빈 거대 고목과 같았습니다. 영국인들은 황제에게 서양의 신기한 장난감을 선물하며 마음을 샀지만 뒤로는 인도의 자원과 토지를 야금야금 집어삼켰습니다. 무굴의 황제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영국 상인들의 연금으로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1857년 세포의 항쟁 당시 인도의 병사들은 무굴 황제를 찾아와 제국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황제 바하두르 샤 2세는 이미 80이 넘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영국군은 그의 아들들의 머리를 잘라 쟁반에 담아 황제에게 선물했습니다. 조상 티무르가 해골탑을 쌓으며 공포를 휘둘렀던 그 피의 업보가 수백 년 뒤 후손에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황제는 미얀마의 좁은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갔고 그렇게 티무르의 혈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티무르의 칼날부터 무굴의 마지막 황제의 눈물까지 이 웅장한 서사를 지켜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무릎 꿇린 정복자들의 화려한 뒷면에는 항상 그 힘에 짓밟힌 이름 없는 이들의 비명이 서려 있었습니다. 티무르의 해골탑, 바부르의 포성, 악바르의 관용, 그리고 샤자한의 눈물겨운 무덤까지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가진 끝없는 욕망과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티무르가 죽기 직전 그는 중국 명나라 정벌을 꿈꾸며 말에 올랐습니다. 70세의 노구가 영하의 추위 속에서 행군을 강행했죠. 그는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길 위에서 숨을 거둘 때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내 무덤을 여는 자, 나보다 더 무서운 파괴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수백 년 뒤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그의 무덤을 열었을 때 기막힌 우연인지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다는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티무르의 가문은 죽어서까지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닿지 못한 곳,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악바르의 관용만이 무구를 진정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타인의 목을 베어 해골탑을 쌓고 불멸의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역사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무굴 제국의 황금빛 돔은 여전히 인도 대륙에 남아 빛나고 있지만 그 아래 숨겨진 잔인한 비화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으며 오직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의 법칙만이 존재한다고요.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남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그 파괴의 끝에서 무엇을 다시 세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티무르의 광기와 바브르의 집념이 만든 무굴 제국,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췄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제국을 건설하고 계십니까? 그 기초는 무엇으로 쌓여 있습니까? 무굴 제국의 전성기에는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냥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대규모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가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여 호랑이와 사자를 몰았습니다. 황제는 코끼리 위에서 직접 활을 쏘아 맹수를 잡았고 그 용맹함을 귀족들에게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냥터에서도 암살의 위협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거진 수풀 속에서 날아오는 것은 맹수의 발톱이 아니라 배신한 신하의 화살일 때가 더 많았으니까요. 역사는 강한 자의 기록이지만 그 강함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공포로 세운 탑은 공포에 의해 무너지고 피로 쓴 계약서는 피로 씻겨나갑니다. 오늘날 인도의 거리에는 여전히 무굴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타지마할의 하얀 광채 속에서, 그리고 델리의 매캐한 향신료 냄새 속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제국의 고동소리를 듣습니다. 권력은 양날의 검이며 역사는 그 칼날 위를 걷는 자들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전설적인 혈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불꽃을 지폈을지 궁금합니다. 무굴 제국, 그 이름은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광기와 찬란함은 인류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파편들을 모아 오늘의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선택의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넓고 정복해야 할 자신만의 영토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영토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요. 아우랑제브는 죽기 전 자신의 무덤을 지극히 평범하게 만들라고 유언했습니다. 타지마할처럼 화려한 대리석 대신 흙바닥 위에 천 하나만 덮인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보물을 손에 쥐었던 정복자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허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자신이 파괴한 것들의 무게를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신 앞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의 무덤을 찾는 이들은 화려한 건축미 대신 권력의 덧없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굴 제국의 흥망성쇠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조직,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리는 오늘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타지마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무너진 해골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피의 냄새와 향신료의 향기, 그리고 대리석의 차가움이 느껴졌던 이 장대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늪지대에서 시작해 대륙을 호령했던 그들의 야망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상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바브르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정원과 같다.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직 정원사만이 결정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어떤 정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티무르의 칼을 쥔 정원사입니까? 아니면 악바르의 지혜를 가진 정원사입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무굴 제국의 붉은 요새 안에는 지금도 밤마다 바람 소리를 타고 옛 황제들의 속삭임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확실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그들은 우리 곁에서 계속 살아 숨쉴 것입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황금으로 얼룩진 그들의 서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돕니다. 한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씨앗이 심어집니다. 무굴 제국이 남긴 유산은 비단 건축물이나 영토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집념과 권력의 정점에서 저지르는 어리석은 실수들에 대한 방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읽는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현명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또 다른 해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은 던져졌고 대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장대한 역사의 탐험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티무르의 용맹과 바부르의 집념, 그리고 악바르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잔혹한 실수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여러분만의 제국을 건설하시길 응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넓고 여러분의 가능성은 그 넓은 세상보다 더 큽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시오.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칼이든 펜이든 그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굴의 황금빛 노을이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그들이 남긴 별빛 같은 이야기들은 영원히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이 전설적인 혈통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